이 개인 정보가 도대체 이제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 건지 뭐 그게 좀 궁금합니다. 또 생존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를 다 개인 정보로 볼 수 있는데 이름이라든가 주민번호라든가 주소, 연락처 또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특정한 개인을 이제 식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 그것도 개인 정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요. 동료들이랑 같이 점심 식사를 하러 식당을 찾았어요. 출입 명부를 기재해야 돼가지고 연락처랑 거주 지역을 기재를 했거든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네.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사람인데 이상형이라서 출입 명부에 기재했던 제 연락처를 보고 전화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수신 거부를 하고 문자 메시지도 차단을 시켰어요. 다른 문자로 또 문자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만나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 비싸게 굴지 말고 지속적으로 문자가 오고 있는 상황인데 식당에 연락을 해보셨을까요? 자기네가 이런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도 아니고 손님이 몰래 연락처를 빼돌린 걸 자기네가 어떻게 다 알 수 있냐고. 당황스럽고 무섭고 싫다 이런 의사를 좀 강력하게 어필을 좀 하셨어요? 자꾸 전화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되려 저한테 비싸게 구니까 자기가 더 오기가 생긴다면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일인지 너무 지금 궁금하거든요. 개인정보보호법상에서 이제 처벌하는 대상은 개인정보 처리자를 악용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아니면 5년 이하 징역형의 처벌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주체를 말해요. 식당 같은 경우에 뭐 식당 주인이라든가 사업주가 될 수 있겠죠. 그 식당에는 다양한 일반 종업원들, 개인정보랑 상관없는 일반 종업원들이 있어요. 출입 손님들의 어떤 개인정보를 이런 식으로 악용을 하거나 유출을 하게 되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어떤 안전성을 확보하는 그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일반 손님일 경우도 있잖아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벌칙 규정을 처리해서 처벌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손님이 개인정보 처리자는 아니거든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반복적인 연락을 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뭐 한번 자자고 한 것도 아닌데 뭐 비싸게 굴지 마라 이런 것들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게 하는 말이잖아요. 요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접근한다거나 만남을 시도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경범죄 처벌법상에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한 번 할 때마다 10만 원씩. 그렇죠, 그렇죠. 증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신고를 한다면 전체 기간은 지금 어느 정도 된 건가요? 20일,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상대방은 내 얼굴을 알 수도 있다. 라는 그 공포심.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요. 네, 일단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에게 전화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학생이 딸아이의 영어학원을 이제 옮긴 거예요. 근데 이제 규모가 꽤 큰 학원이었대요. 등록을 할 때 적으라는 게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성별, 생년월일, 지역, 출신 학교, 뭐 휴대전화번호, 그다음에 뭐 형제관계, 부모의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 얼마 후에 모르는 곳에서 전화가 온 거죠. 딱 맞춤해서 중등 과정에 꼭 필요한 교재가 있어서 전화 드렸다. 동생이 있는 것도 알아봤고, 동생에 대한 얘기까지 술술술술 이제 막 고급 정보네요, 이거. 그렇죠. 몇몇 다른 엄마들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그 학원과 연계돼 있는 것이 좀 분명해 보이는 이런 상황인 거죠. 피해자를 더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겠냐 이런 이제 고민을 주셨습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 규칙에 따라서 수강생 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름이라든가 주소, 전화번호, 그다음에 수강 과목, 그다음에 학원에 들어간 날이나 그만둔 날 정도를 기록할 수 있는데 성별이라든가 가족관계 이런 건 사실은 법에서 정해진 어떤 그 수집할 수 있는 항목은 아니거든요. 개인정보 수집의 어떤 목적의 이용에 관한 동의가 있었는지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배송받으려고 전화번호랑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했는데 그 회사에 대한 홍보 전화가 온다든가 목적의 이용이에요.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할 때 마지막에 마케팅 활용 동의 선택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체크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학원이라서 없었을 것 같기는 한데 혹시나 동의하지는 않으셨는지 체크할 필요가 좀 있어요.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2014년 초에 우리나라 신용카드 주요 회사들의 그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던 그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그런 사건이었죠. 1억 건 가까이 되는데 실제로 원고 목록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100만 명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소송 참여율이 낮은 케이스인데 결국에는 입증이 좀 어렵다.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고 하면 고의 또는 적어도 최소한 과실,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데 대한 어떤 과실이
했다는 점이 인정이 돼야지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건데 고객들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을 해놓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해커들이 이런 시스템 방어막을 뚫고 들어가서 정보를 쉽게 말하면 빼내가는 경우가 그렇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어떤 그 고객정보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인정하기도 어렵고 법원에서도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주의 의무 위반으로 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주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입증이 문제예요. 이 학원 측에서 고의나 과실로 정보를 유출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재산상 또는 정신적인 손해를 봤다 이런 것까지 다 입증이 돼야지 비로소 어떤 손해배상 이런 것들을 물을 수 있는데 난항을 겪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